안녕하세요. 저는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앞자리도 바뀌고 하니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며 갑갑했던 결혼 생활이 떠오르곤 하네요. 다 잊었다 싶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제는 정말 털어내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는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서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교환하여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모임이었죠. 남편 역시 그 모임에 나오는 남자 중 한 명이었고 늘 웃는 얼굴에 대화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라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남편 역시 저를 좋게 보고 있었는지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의 승낙으로 저흰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하는 내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함, 배려심 깊은 모습, 다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제 뜻을 존중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가장 좋았어요. 저흰 그 흔한 감정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순탄한 결혼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당시 남편과 전 간소하게 하고 싶었는데 둘 다 외동이라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께서 바라는 게 많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께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며 다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좀 걸렸던 것이 있다면 시모의 말투였는데요. 좀 강압적이라고 해야 할까? 명령조가 입에 붙었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그런 말투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강압이 저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투가 그런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큰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배려가 넘치고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 자체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며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큰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의견이 없는 사람과 산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적금 만기된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투자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시 적금으로 묶어뒀으면 좋겠어? 그게...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글쎄, 나도 고민스러워서 당신한테 물은 건데 일단 이건 좀 더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님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모시면 더 좋아하시겠지? 아닌가?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따로 있는 건가? 당신 어머님한테 따로 뭐 들은 말 같은 거 없어? 뭔가 드시고 싶다든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이야. 엄마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으면 외식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은가? 나도 따로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당신 편한 대로 해.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기계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은 대답만 하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 같은 말만 답하던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차 고장나서 수리 맡겼거든? 그런데 며칠 걸린다네. 아, 그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혹시 사고 나서 고장난 거야? 어디 다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출퇴근할 때 있잖아. 버스 타야 할까, 택시 타야 할까? 아, 지하철도 있지? 뭐 타고 가는 게 좋을까? 뭐? 그것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게 고민스러워서 난 정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 뭘 그렇게 고민해. 최단 경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로 타고 가. 그러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그래, 알겠어.
이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한 사람이 걱정도 많다, 이런 식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양말을 보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원래 신던 양말들이 오래되어 새로 주문해서 넣어뒀던 터라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하는 마음에 남편의 옆으로 갔어요. 머리까지 잡아뜯으며 고민하는 남편은 제가 다가가 말을 거니 너무나도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오더군요. 왜 그러고 있어?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야지. 그게 양말을 어떤 걸 신어야 할지 모르겠네. 검은색을 신을까? 아니다. 회색이 낫겠지? 아닌가? 흰색을 신어야 하나? 이쯤 되니 짜증을 넘어 화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신발 신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양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리도 심각한 얼굴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니 패션 양말 골라 신는 것도 아니고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신어 여보. 아무거나 신기엔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가 좀 골라주면 안 돼? 여보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내가 골라줘야 해? 그냥 손 집히는 대로 신으면 되잖아. 양말통에 양말이 무슨 무지개 색깔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편하라고 3가지 색깔만 넣어뒀잖아. 제발 그냥 딱 보이는 거 신어. 응? 그게 난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럼 이때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어? 장가 오기 전까진 어떻게 골라 신었는데? 엄마가 다 골라줬지, 장가 오기 전엔. 엄마가 그날 입을 옷이랑 양말까지 다 챙겨줘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엄마는 하나부터 10까지 알아서 다 해줬는데 당신은 왜 안 해줘? 뭐? 지금 양말 안 골라주는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것까진 아닌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줄 땐 편했는데. 엄마한테 골라달라고 하면 되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러면서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거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런 상황을 시모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양말을 골라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검은색, 회색, 흰색에서 고를 게 뭐 있다고 고르나요? 그것도 그렇게 진지하게요. 거기에다가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득달같이 영통까지 걸어 물어보는 남편이나 그걸 또 자연스럽게 골라주고 있는 시모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황당함에 얼이 빠진 사이 전화를 끄는 남편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웃고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보,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알아? 7시 조금 넘었어. 당신 생각이 있어 없어? 꼭 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그런 걸 물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은 골라주지도 않고 짜증만 냈잖아. 나도 당신한테 묻는 거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묻겠다는 말이야?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말대로 해서 편했고 손해본 적도 없었어. 새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난 여보가 새삼 대단해. 당신이 마마보이야? 어떻게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한테 다 묻고 살겠다는 거야? 그것도 결혼까지 한 사람이. 당신은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알고는 있어? 마마보이라니. 당신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난 그저 고민하느라 흘려보내는 시간도 아깝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싫을 뿐이야. 엄마한테 묻기만 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든 다 좋아지는데 그게 왜 마마보이야? 이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앞으론 당신 대신 엄마한테 물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사실 내가 엄마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당신이 더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하여튼 나 출근해. 저녁에 봐. 이렇게 말한 남편은 시모와 5분의 통화로 결정된 검은색 양말을 신고 출근을 하더군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지독한 결정장애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심각한 마마보이라는 것을요. 한번 영상통화에 포문을 연 남편은 틈만 나면 시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저 양말이나 옷을 골라달라는 전화들이었으면 제가 이곳에 사연까지 쓸 일은 없었겠죠.
아니, 애초에 이혼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저와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까지 의견을 묻는다는 명목하에 다 알리기 시작하더군요. 친정 아빠의 생신이라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사회가 가도 괜찮냐고 묻지를 않나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하며 식사는 하고 올지 답례품을 챙겨올지도 묻더군요. 어떤 날은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로 고민하길래 답답해서 된장찌개를 끓였더니 글쎄 그것도 시모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난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거든? 그런데 집사람은 된장찌개를 끓였지 뭐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그럴 땐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고 새로 끓여달라고 하면 돼.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지. 들었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다시 끓여줘.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 뚝배기로 남편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은 서서히 자신의 문제를 넘어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도 시모에게 묻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저와 남편은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일이 그렇게 되니 전 당연히 시모의 미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처음엔 남편을 통해 저에게 말을 전하던 시모는 어느 순간부턴 남편과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훈수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너 요즘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한다면서?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너무 커도 좋지 않은 법이다. 나 봐라, 얼마나 내조를 잘하니? 날 보고 좀 배우렴. 그리고 앞전에 우리 아들 입고 왔던 옷은 영 별로더라. 그거 버리고 베이지 계열 옷 사다 입혀. 우리 아들은 그런 색 입히는 게 잘 받아. 알겠니? 이런 식으로요. 저에게 할 말을 어디 메모라도 해놨다가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다다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주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상황인데 참고 있던 저의 인내심을 뚝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전 당연히 남편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엔 남편은 없었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어머님이 있더라고요. 전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뿐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라도 부부의 공간엔 함부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요. 왜 막장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생각 없는 남편놈들. 저런 생각 없는 놈들은 그냥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평생 살아야 한다고 욕을 했었는데 그 욕 얻어먹어 마땅한 인간이 제 남편이었더라고요. 제 생각이 이러했기에 그 순간 시모의 행동은 절대 용납도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제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모는 저와는 달리 아주 평온한 얼굴로 주인인 양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왔니?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오늘 전화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쫄쫄 굶게 생겼다고 하길래 왔단다. 오랜만에 너도 보고 싶기도 하고 음식도 할 겸 해서 말이야. 쫄쫄 굶기는 개뿔. 저요 요리 학원도 다녔었고 친정엄마에게 웬만한 건 다 배워와서 음식 꽤 하는 편이었어요. 거기에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냉장고를 비우는 일도 없었고요. 그날도 전날 밤에 미리 재워둔 갈비부터 해서 밑반찬 3가지, 묵국까지 한 끼는 제대로 먹고도 남을 음식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은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은가 하는 생각도 슬슬 올라오며 저의 화는 더욱 솟구치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 리는 없을 테니까요. 냉장고에 오늘 먹을거리 다 만들어뒀는데 그이가 못 봤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봤는데 우리 아들이 먹을 만한 게 없더라.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싫어해.
너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와서 옆에서 좀 보고 배워.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제가 미리 재워둔 갈비를 개눈 감추듯 먹고 그 양념에 밥까지 말아먹은 사람인데 그런 걸 싫어한다뇨. 그리 잘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보다가 손수 재워둔 것이었는데요. 그냥 시모가 오고 싶어 안달이나 아들 핑계를 대고 와서 주방을 점령한 것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일단 옷은 갈아입어야 했기에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해도 흥분을 한 채 어른에게 제 뜻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전 주방으로 향했고 여전히 바쁜 시모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저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응? 부탁? 말해보렴. 앞으론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일찍 마치고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좀 그래요, 어머님. 부부 공간이기도 하고 집안꼴이 엉망일 수도 있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그저 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들고 있던 국자까지 바닥에 내팽개치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내가 너 좋게 좋게 대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구나. 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 하니?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이 집 살 때 어머님 아들 돈만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제 돈도 반틈 들어갔으니 엄연히 따지면 저희 부부집이죠. 아, 그러니까 네 말은 그까짓 알량한 몇 푼 보탰으니 네 집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보고 앞으로는 발길도 하지 말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게야? 아니요. 아예 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언제든 와도 상관없는데 연락은 주고 오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주인도 없는데 들어와서 이러고 계시는 거 제 입장에선 좀 곤란해요. 기분도 사실 좋진 않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다 됐고 그래서 얼마 보탰니? 이 집 사는데 네가 보탠 돈이 얼마야? 그건 왜 물어보세요? 내가 그 돈 줄 테니 그 돈 받고 내가 앞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집에 들어오든 배를 누르고 들어오든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네 집? 부부집이라고?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정말 이 말을 듣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더는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저는 그때부턴 참지 않고 시모에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진 없고요. 제가 남편이 보탠 돈 돌려줄 테니 앞으론 이 집에 발길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좋을 것 같네요. 시모 입장에선 제 말이 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좋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좋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참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살면서 계속 이 문제로 크고 작은 언쟁이 오갈 것이 분명했기에 좀 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이런 상황은 예상도 하지 못했는지 표정이 확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턴 마구잡이 폭언이 시작되더라고요. 이 미친 것이 뭐야? 뚫린 입으로 한다는 말이 뭐? 발길도 하지 말아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인연이 시댁 무서운지 모르고 말짓거리지?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내가 너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 확 뜯어 고쳐주마. 꿇어. 얼른 무릎 꿇고 돈이 발휘될 때까지 빌어. 얼른.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해서 무릎까지 꿇어야 하나요? 전 절대 무릎 꿇을 생각도 손이 발휘될 때까지 빌 생각도 없어요. 아니, 애초에 잘못은 어머님이 하셨잖아요.
요즘 아무리 자식 집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요, 사위 불편할까 싶어서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친정으로 부를 때도 사위 일정 2번, 3번씩 물어보시고, 컨디션 체크까지 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욕하면서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냐고요. 기어코 저의 입에선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와버렸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는 사연엔 차마 쓰지 못할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각종 동물의 새끼들이 난무하고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치기까지 하는데 차마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화가 시작되기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 중이던 휴대전화를 버젓이 시모의 얼굴에 내밀었어요. 그러니 또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물어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설마 녹음하니? 네, 다 녹음하고 있어요.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거 확보하고 있어요. 사실 증거용으로 녹음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에게 네가 오늘 나에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들려주려고 녹음한 것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저도 미처 알지 못했네요. 하여튼 시모는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이때부턴 말은 하지 않았고 말 대신 눈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음식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챙기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아들 먹이려고 한 음식 네 입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으니 다 챙겨가서 내 아들 먹이마. 그리고 이 한약은 너 임신 잘 되라고 비싼 돈 주고 지어온 한약인데 네 말대로 혹시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이것도 가지고 가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연락은 꼭 하고 오시고 빈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못된 년 같으니라고 오라고 부탁을 해도 앞으로는 올 일 없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렴. 내 기필코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마지막까지 대화를 욕으로 마무리한 시모는 현관으로 향했고 그 순간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시모는 남편을 지나쳐 나가버렸고 남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집으로 들어오려던 발걸음을 돌려 그대로 시모를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기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저 코웃음만 나더군요. 전 이때부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랑? 물론 남편을 사랑하긴 했었죠. 그러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고 그때껏 모진 수모도 참아왔던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랑이란 감정도 많은 실망들로 인해 식어버린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저딴 인격의 시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잘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제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일주일이 지났고 그렇게 가버린 남편은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야 저 역시 머리가 복잡했기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이 3일이 되고 4일이 되더니 기어코 일주일 찍고 나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끝을 내더라도 얼굴을 보고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니 어떤 젊은 여자가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눈으로 봐도 처음 보는 여자인데 자연스럽게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누구인지 떠올리는 것도 잠시 제대로 닫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시댁으로 들어갔고 현관문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아 인기척을 내며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와서 딱 박히는 순간 전 모든 행동을 멈추고 시모와 젊은 여자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거 참 다행이네요. 네, 병원에서 자궁도 건강하고 다른 문제점도 없다고 했어요. 결과지는 여기 있어요. 좋네요. 아유, 한 번에 임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나이도 있고 아들도 그렇고
빨리 손주가 보고 싶거든요. 오죽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는지 대리모를 들인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잘난 아들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저에게 이혼 사유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호락호락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 와중에 손주는 빨리 보고 싶은데 제 피가 섞인 손주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가 이 미친 짓을 꾸민 것이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일에 남편의 뜻은 어땠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인간은 엄마 말이라면 똥이라도 처먹을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아,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이 한약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임신 잘 되는 약이에요. 이왕 일 치르기로 한 거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요? 네, 들어오던 날부터 해서 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있어요. 오늘은 배도 유난히 더 따뜻한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요? 비싼 값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바깥 양반 앞에서는 지금까지 했듯이 내 먼 친척 딸이라고 해주면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럼요.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이나 됐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인데 그 젊은 여자가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한 게 3일이라니. 어이도 없고 머리끝까지 화도 차올랐지만 일단 전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들이닥쳐 다 엎어버리고 끝내버리기엔 벌인 일에 비해 너무 약한 벌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전 당장이라도 남편 놈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이미 이혼도 결심했겠다. 남편 꼴도 보고 싶지 않을 뿐더러 남편이 시댁에 있어야 진정한 복수가 될 것 같아 그냥 두기로 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묘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다음날 전 꽤 일찍부터 시모의 집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저녁엔 시부도 집에 있을 것이고 일이 일어난다면 낮일 거란 생각에 일찍 서두른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반차라도 쓴 것인지 남편 놈이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숨죽여 시댁을 주시했고 뒤이어 시모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확신에 차 경찰에 대리모를 고용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경찰관분들은 정말 총알같이 출동을 해주셨고 저는 경찰관들을 대동하고선 시댁을 들이닥쳤어요.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시댁집 열쇠를 챙겨온 덕에 벨 따윈 누를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현장 급습을 하게 된 것이었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저와 경찰관을 본 남편과 여자는 크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빨리 들이닥치는 바람에 일을 치르기 전이었지만 그 정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두 알려주고 있었죠. 여자는 당황스러운지 방으로 숨어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거실로 나와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경찰분들의 눈치만 살피며 시모에게 연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저 생각이라고 없는 놈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낼 수 있겠어요? 시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빨리도 돌아왔고 오면서 변명거리라도 생각했는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대리모라니 말도 안 돼요. 저 애는 우리 아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애라고요. 에? 유부남 아닌가요? 여기 이분이 부인이라고 하던데요. 유부남 맞아요. 맞긴 한데 곧 이혼할 예정이라 별거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큰 오해를 하고 신고까지 한 모양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혼이라뇨? 전 이혼에 관해선 이야기 들은 적도 없는걸요. 다툰 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랑 다퉜고 집 나간 남편이 일주일째 집에는 오지도 않고 시댁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혼 이야기는 한 적도 없어요. 상반되는 주장에
경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대리모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일 좋은 상황이겠지만 찾아보니 불법적인 행위는 맞으나 그걸 증명하는 것이 몹시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쯤에서 경찰관들은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애초에 저의 계획은 이 모든 광경을 경찰분들이 함께 보고 들어 훗날 혹시 모르는 상황에 이와 같은 사유로 신고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또 저의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신고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저의 계획대로 경찰관들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달라며 연락처를 주고 가셨고 시모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이 미친년아,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에 신고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이야말로 제정신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이딴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정신세계가 다 궁금하네요. 비치지 않고서야 이딴 짓을 벌일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데?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제 탓이에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왜 엄한 사람 탓을 하세요? 네가 날 무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내 아들을 데리고 사는 주제에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집에 발길도 하지 마. 연락을 해? 네가 내 말만 잘 듣고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다. 이 모든 게 다 날 무시한 너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 말이야. 알겠니?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을 뒤집고 억지를 부리던 시모는 방에 숨어 떨고 있던 여자를 끌고 와 자신의 옆에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얘를 내 며느리로 맞을 예정이니 넌 그런 줄 알고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겁낼 줄 아세요? 그깟 이혼 그렇지 않아도 할 거라고요. 돈 두둑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꼭 할 거니까요. 위자료? 우리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하니? 그런 돈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다. 내 말 못 들었니? 우리 아들 이 여자랑 결혼시키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너한테 줄 돈이 있겠니? 헛꿈 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알겠어? 아줌마, 법이 뭐 아줌마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될 줄 아세요? 헛꿈은 아줌마가 꾸고 계시네. 꿈 깨세요. 재혼은 무슨, 이혼이나 제대로 하고 아들 재혼시킬 생각을 해야지. 시모의 말이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여자도 어이가 없긴 없었는지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니.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어요? 전 그저 일을 하러 온 것뿐이라고요. 여자의 반박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시모가 크게 당황하며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의 설득에도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였지만요. 그게 아가씨 잘 생각해봐요. 우리 집 이 정도면 꽤 사는 편이고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아가씨도 이런 일이나 하는 것보단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며칠 되진 않았지만 내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우리 바깥 양반한테야 사실 먼 친척이 아니라 친구 딸이었다고 둘러대면 되는 거고. 어때요? 좋지 않아요? 좋기는요? 제가 비록 돈이 급해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딴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시어머니라니 제가 미쳤어요? 그리고 유부남이라니 이혼남이라고 했잖아요. 이혼했는데 자녀는 꼭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까지 찾게 됐다면서 그래놓고선 기막혀서 정말. 저 그만둘게요. 어차피 그 한약만 먹었다 뿐이지 일은 시작도 못했고 돈도 못 받았으니까 없던 걸로 치자고요. 그럼 전 가볼 테니 집안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시라고요. 아가씨,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봐요.
몇 번을 생각해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으니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간절하게도 매달리는 시모의 팔을 뿌리친 여자는 자신의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고 그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듯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조용한 동네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 궁금했던 동네 사람들이 시댁 앞으로 서성이기 시작했고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몇몇 분들이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뒤따라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현관 앞에 귀를 세우고 모든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었어요. 동네에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며 시모 홀로 저 세상 우아한 척은 다 하고 다닌 것을 아는 저로서는 참 눈물나게 웃긴 상황이었지만 시모에겐 그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없는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다들 뭘 보고 있어요? 당장 나가지 못해요? 시모의 호통에 다들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눈빛들이 초롱초롱한 걸 보아하니 중요한 내용은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상황 역시 전부 제 탓으로 돌리고 싶은지 저에게 또 온갖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제 동네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 말이다. 이 와중에도 제 탓인가요? 정말 이 정도는 병이에요. 나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요? 요새 정신병원 생각보다 좋다고요. 무엇이 어쩌고 저째? 너 내가 가만둘지 알아? 너 이렇게 독하고 되바라지지 못한 년이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다. 그렇게 되면 네가 얼굴이라도 똑바로 들고 다닐 수 있을지 알아? 네 인생 거기에서 끝이다 이거야. 아줌마,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다 제가 합의라도 안 해주면 어디 가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죠? 깜빵 가야 해요, 깜빵. 뭐 생활비 안 들고 좋긴 하겠네요. 머리채 정도는 잡혀줄 요량으로 한 말인데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선 목덜미만 잡고 곡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마음에 담아뒀던 말도 다 했겠다. 상황을 보니 제가 거기에서 더 할 일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미 제가 바랬던 것보다 더욱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전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더불어 이혼을 통보하고선 시댁에서 나왔어요. 혹시 알아? 나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녹음 중이야. 덕분에 이혼 과정이 좀 더 수월할 것 같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으로 가지고 와.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혼자 오기 그러면 네 엄마랑 오든가 해. 전 집으로 돌아왔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감정 앞에 울다가 웃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잔혹했고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의 널뛰기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순간 시모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시모가 주도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계속 같이 살라는 말은 하지 않으마. 이혼은 물론이고 조건도 다 맞춰줄 테니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요? 그래,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 영감한테 연락이 와서 이혼하는 이유에 관해서 물으면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오늘 있었던 일은 제발 비밀로 좀 해주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예요? 그럼 부탁하기 전에 저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입국 다물고 있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안 미안해? 나한테 할 말이 전혀 없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아버지한텐 제발 비밀로 해주라. 아버지 알면 진짜 큰일 나. 왜?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이라도 나나 봐. 구야, 당신도 잘 알잖아, 아버지 성격. 아버지가 아시는 날엔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쫓겨날 거야. 그게 겁나는 인간이 그딴 짓을 해? 엄마가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넌 엄마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됐다 됐어. 내가 너 같은 마마보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네 엄마 데리고 좀 가. 두 사람 계속 보고 있다간 정말 큰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정말이냐며 되묻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전 정말로 아버님에게 알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미 아버님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데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는 동네분이 이미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두 사람의 애원대로 제가 비밀로 한다 한들 이미 소용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분이 아버님이시니 두 사람의 앞날이야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퇴근을 하신 아버님은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모와 남편놈의 흐느끼는 소리가 참 들을만 하더군요. 아가야,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미안하단 말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두 사람에게 크게 한 소리 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거리까지 할 수가 있는지. 아휴, 너도 그렇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한테 알렸어야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내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아가가 혼자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다 무너져서 혼났어. 좋지도 않은 일 일찍 아셔봤자 이렇게 속상해하실 게 뻔하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 걱정에 그런 걸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난 이 인간들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테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렴.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늘 건강하거라, 아가. 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더는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없었어요. 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넘겨드렸죠. 이혼 소송과 함께 시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고 전 승소하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 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분의 증언과 출동 기록 때문이었는데요. 어쨌든 전 성공적으로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네요. 그 지긋지긋하던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나고 전 시댁이 있는 쪽으론 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거래처 미팅이 하필 전 시댁 근처에서 잡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 근처에 주차하고 전 시댁 앞을 지나는데 저를 알아본 몇몇 주민분들이 저에게 전 시댁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큰 소리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저 집에 경찰 왔다 가고 난 뒤에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 왜? 아, 그래? 그 집 아들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지 아마? 그딴 짓을 했는데 집에서만 쫓겨났겠어? 회사도 잘렸다던데. 마침 마트 집 딸이 저 집 아들이랑 같은 회사를 다녔지 뭐야. 바람이라고 하든 사랑이라고 하든 엄연한 범죄인데 회사에도 소문이 쫙 돌아서 결국 잘렸다고 하더라니까. 그거 참 꼴 좋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서두르려는데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를 따라오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다 치고 그 옆에 내는 왜 안 보여? 에? 몰랐어? 그 옆에 내도 집에서 쫓겨났잖아.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놨는데 안 쫓겨나고 배겨?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온갖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게 장가가면 내 아들 아니다 하고 살아야지. 요즘 시댁이 옛날 시댁이랑 같나? 하여튼 이혼당하고 쫓겨날 때도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 나이에 쥐꼬리만한 돈 받아서 쫓겨났으니 노년 참 고달프게 생겼어. 어머, 그래서 요즘 안 보였나 보네. 난 또 창피해서 밖에 안 나오는 건 줄 알았지.
그 옆에 내 얼굴에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집에 처박혀 있겠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혼 안 당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면서 다녔을 거야. 그 꼴 안 봐도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끼고 살던 아들이랑 나란히 쫓겨나서 다른 동네에서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알기론 전 시댁에 재산이 조금 있기도 했고 아버님이 일도 꾸준히 하셔서 두 사람 다 돈 걱정 한번 해보는 일 없이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후가 꽤 볼만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모았던 전 시모의 비상금도 위자료로 저에게 다 준 것으로 알고 전 남편 역시 남은 돈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직장까지 잃었으니 절망스럽겠네요. 아, 아닌가요? 직장에서 결정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라졌으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다 뭐든 다 챙겨주고 결정해주는 전 시모가 옆에 있으니 어쩌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신 동네분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셨는지 더는 저를 뒤따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그 인간들의 통쾌한 결말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엔 전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 끔찍한 마마보이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네요. 이렇게 보니 새삼 시간이 참 빠른 거 있죠? 그 사이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뿐 아니라 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에 대한 애정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남자예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쉽사리 들진 않네요. 이런 저의 마음을 남자친구도 아는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다려준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연애만 해도 좋다고 하니 일단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2번 실패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해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전 다른 분들 사연을 들을 때 함께 욕도 하고 통쾌해하며 사연을 듣곤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어쨌든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들으며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참 다양한 이혼 사유들이 있던데 저 역시 소개된 사연 못지않게 경악스러운 이혼 사유로 이혼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인 친구를 중심으로 남편은 친구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저는 그 친구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20대 중반이 넘어갈 때쯤 이야기로만 듣던 남편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저흰 친하게 지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남편과 전 어느 날부터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친구 역시 여자가 생겨 4명이서 함께 잘 어울려 다녔죠. 결혼 역시 저희 부부가 먼저 하고 2달 뒤에 친구 커플도 결혼하게 되며 더욱 사이는 돈독해졌어요. 그렇게 저흰 변하는 계절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며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난 직후를 제외하곤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함께 육아를 하기도 했고 문화센터도 함께 다니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어요. 아기들이 돌이 지나고 난 뒤에는 각자 친정 또는 시댁의 아기를 맡기곤 부부들끼리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그날도 아기는 시댁에 맡기고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고 주변을 산책 겸해서 구경하고 있는데
벌 두어 마리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구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남편과 친구는 벌을 쫓아내기 바빴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죠. 아니, 글쎄 친구는 그렇다 치고 남편까지 친구 아내 옆에 붙어 벌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구야 자기 아내의 옆에서 벌을 쫓는 것이 당연했지만 내 남편이 친구 아내의 옆에 붙어 그러고 있는 것은 참 이상할 뿐더러 그 행동에 대한 서운함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서운함의 남편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이렇게 변명을 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에 벌이 더 많아서 쫓다 보니 이렇게 됐네. 당신 괜찮아? 쏘이진 않았어?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그쪽에서 그렇게나 열심히 쫓아내놓고? 에이, 미안해. 내 맘 알지? 벌이 있는 쪽은 제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친구 아내가 있는 쪽에 벌이 많았다며 변명하더군요. 빠른 사과를 하는 남편을 보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억눌렀지만 알게 모르게 친구 아내를 챙기는 모습에 그 서운함은 점점 쌓여갔어요.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고 저의 서운함은 그만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희는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고 남자들은 짐을 옮기고 여자들은 고기와 새우를 구우며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하기로 했죠. 친구 아내와 저는 고기와 새우를 굽기 시작했고 갑자기 새우 껍질 파편 같은 것이 딱 소리를 내며 제 얼굴에 튀어버렸어요. 전 너무 놀라고 아파 악소리를 냈고 친구 아내는 다치진 않았지만 소리에 놀라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의 소리를 들은 남편이 달려와 상황을 대충 살폈고 사왔던 얼음을 봉지에 넣은 후 수건으로 감싸더군요. 전 당연히 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얼음은 제가 아닌 친구 아내의 얼굴로 향했고 전 그 순간이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더 당황한 친구의 아내가 멋쩍은 듯 자신은 다치지 않았고 제가 다쳤다며 얼음을 저에게 내밀었고 전 순간 기분이 팍 상하며 서운함이 폭발해버렸죠. 자기 눈에는 다친 내가 안 보여? 누가 봐도 다친 쪽은 나잖아. 진짜 미안.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그랬어. 그것도 변명이라고 해? 순간적으로 놀란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그 얼음은 내 얼굴로 왔어야지. 지의 얼굴이 아니라. 그게 진짜 미안. 순간 보이는 게 지혜 씨 놀란 얼굴이라서 손이 먼저 나갔나 봐. 당연히 여보부터 챙겼어야 했는데 먼저 보인 얼굴이 지혜 씨라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해. 그 말도 정말 황당한 거 알아? 지혜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나도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내가 아닌 지혜를 먼저 볼 수가 있어. 난 당연히 다쳤을 거라 생각했다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난 정말 지혜 씨가 다치고 당신은 괜찮은 줄 알았어. 너무 놀란 상태였고 그 순간 처음 보인 게 나랑 마주보는 자리에 있던 지혜 씨였으니까. 그래서 지혜 씨한테 얼음을 챙겨준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야? 당신이 이렇게 화낼 만큼? 당신은 지금 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왜 섭섭해하는지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당신이 이런 사람인 걸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남 일이라면 그게 설사 나라도 이렇게나 관심이 없는데 오늘 당신 행동은 유독 거슬리잖아. 당신은 모르겠어? 당신 오늘 행동 이상한 거?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지만 더는 친구 부부 앞에서 심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혼자가 되자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곧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선 괜히 자신이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울지 마. 괜히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잘못은 내 남편이 했는데. 네가 미안해할 이유 전혀 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요즘 우울증 증세가 좀 심해졌거든. 이유 없이 눈물도 막 나고 나쁜 생각만 들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
그래서 아마 혜진이 네 남편이 날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미안해, 혜진아. 아, 그래? 그랬구나. 전 이상했어요. 평소 섬세함,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남편이 친구 아내가 우울증인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도 이상했지만 친구의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우울증 이야기를 하며 잘 챙겨달라고 했겠지 라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 역시 말이 안 됐어요. 같은 여자이고 더 가깝게 지내는 제가 있는데 저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굳이 남편에게 말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남편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어요. 이상한 것 투성이었지만 기껏 기분 전환 겸 온 여행에서 더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에 사과를 하러 온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며 나름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전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고 변한 것이 있긴 했는데 저와 딸에게 더 신경을 써주며 더욱 잘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괜한 억측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전 남편을 향한 미운 시선을 거두고 다시 남편과 잘 지내며 평소와 다름이 없는 일상을 보냈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 친구 부부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희 부부의 다툼 때문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다투고 나니 친구 부부를 보는 것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만나는 날이 줄어들었고 점점 그날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을 잊어가는 만큼 친구 부부와 저희 부부 사이의 갯돈은 쌓여갔고 저흰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걔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랜만에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시간도 꽤 흘렀고 그때의 감정은 많이 무뎌진 상태였기에 비교적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고 숙소를 보는 순간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당시 갯돈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비수기 평일이었던 터라 꽤 좋은 독채를 빌릴 수 있었고 생각보다 더 좋은 독채의 구성에 기분이 절로 들뜨게 되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이 너무 아쉬울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즐거움은 저녁 술자리까지 이어졌어요. 술을 꽤 즐기고 잘 먹는 세 사람과는 달리 전 술을 즐기지도 잘 먹지도 못했기에 취기가 오르려고 할 때쯤 저는 먼저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왔고 눈 떠보니 아침이더라고요. 당연히 옆에서 자고 있겠지 했던 남편은 제 옆에 없었고 제 옆이 아니면 당연히 거실에는 있어야 할 남편의 모습은 거실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 부부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고 침대엔 친구 부부가 자고 있더군요. 그 순간 안도감이 들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남편이 보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글쎄 남편이 침대 옆에 누워 친구 아내 손을 잡고 잠이 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완벽한 여행은 순식간에 최악의 여행이 되어버렸고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의 고함에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일어났고 다들 제가 왜 그러는지 사태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친구의 아내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을 친구가 먼저 발견하게 되었죠. 여보, 지금 다운이랑 손 잡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손을 왜 잡고 있어? 친구의 물음에 그제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두 사람이 서둘러 손을 놔버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저와 친구의 표정은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저였지만 친구 역시 화가 많이 난 듯 했어요. 꽤 오랜 시간 친구를 봐왔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무서워질 때 남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해야,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제 우리 전부 다 과음해서 다 취했었잖아. 나도 취해서 당연히 당신 손인 줄 알고 잡고 잠들었어. 난 정말 당신 손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한 변명이었지만 어떻게 들으면 성의가 조금도 없는 변명이었죠. 전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짐만 챙겨 혼자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오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끓어오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삭히지 못하고 집안을 걸어다니고 있으니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온 남편이 들어왔고 자신을 노골적으로 피하는 저를 붙잡더니 변명을 토해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오해야.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어제 마지막 여행이기도 했고 여행 내내 즐거워서 내가 좀 들떴었나 봐. 그래서 그런지 술이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마셔댔어. 그러다 취해서 방을 잘못 찾아갔었나 봐. 이 모든 게 과음한 상태에서 방에 헷갈리는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오해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그렇다고 방을 헷갈려? 아니, 너무 취해서 방 정도는 헷갈릴 수도 있다고 쳐. 버젓이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당연히 그 방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취해도 당신 내 손 잡고 잔 적도 없었잖아. 그래서 말했잖아. 내가 좀 들떴었다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자는 당신 손이라도 잡고 싶었나 보지. 웃긴다 참. 당신 혹시 지혜한테 관심 생겼니?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혜 씨는 내 친구랑 결혼한 여자야. 그런 여자를 내가 왜 좋아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말은 좀 가려가면서 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래? 오죽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더러운 상상까지 하겠냐고. 내가 진짜 미안. 그런데 정말 나 거짓말하진 않았어. 제발 좀 믿어줘. 아무리 남편 말이 사실이라고 한들 남편이 친구 아내의 손을 잡고 자던 모습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잔상이 남아있으니 남편의 말도 믿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한동안은 안방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거실을 쓰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의 각방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저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평소 저희는 부부싸움을 해도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만약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왜 싸웠는지조차 잊어버려 흐지부지 서로 말을 걸며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소 때와는 달랐고 저의 머릿속엔 그날의 일이 잊히기는커녕 점점 선명해지더군요. 남편은 그저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전 이미 남편의 태도 때문에 서운한 일도 있었으니 이번 일이 그저 해프닝이라며 넘길 수가 더욱 없더라고요. 그날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전 집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건 친구는 심각한 목소리로 잠시 나올 순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보자고 하는 것을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친 전 딸을 집에서 가까운 시댁에 맡기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친구의 얼굴은 일주일 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괜히 잘못도 없는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전 괜히 친구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친구는 그런 저를 보더니 2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전 친구가 내민 서류를 살펴봤고 그 서류엔 숫자들이 가득했는데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네 이름이랑 아들 이름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 왜 내 남편 이름이 있어? 이게 전부 무슨 뜻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인데 여기 보면 내 아들, 아니 시우랑 나하고는 친자관계 일치율이 낮지? 그런데 네 남편 다운이는 99%가 넘어. 이 말이 뭐냐면 시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야. 뭐? 그럼 시우가 내 남편 자식이라는 그 말이야? 저의 물음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전 상상치도 못한 진실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었죠. 퍼센트로 듣고 나니 정신이 더욱 아득해졌고 전 친구에게 현실이 맞는 것인지 재차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저의 물음에 친구는 현실이 틀림없음을 일깨워 주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야? 전부 사실인 거야? 정말 현실인 거지? 꿈 아니지? 현실 맞고 사실도 맞아.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두 연놈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낳았더라고. 우릴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간에 이상했던 남편의 행실들이 떠오르며 할 말을 잠시 잃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전 할 말을 잃었고 그간 남편의 행실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이이니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녀를 챙겼고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상간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던 것이었어요. 전 그저 허탈함이 몰려왔고 그 허탈함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던 친구는 왜 이런 검사까지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시우가 당근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땐 그냥 신기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잖아. 제일 친한 친구가 당근 알레르기 있는데 내 아들도 당근을 먹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니까. 심지어 증상도 네 남편이랑 똑같았는데도 그런 쪽으로 생각도 안 해봤으니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거야. 지나치게 내 아내를 챙기는 모습도 그렇고 괜히 내 눈치를 보는 아내도 그렇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의심이 확신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새끼가 숙소에서 쓰던 칫솔이랑 쓰던 베개에서 머리카락 좀 챙겨서 의뢰했는데 결과가 이렇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친구도 허탈한 듯 웃어버리더군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어쩌면 남편이 친구 아내에게 약간의 호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고요. 정말 딱 그 정도까진 생각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깊은 관계라곤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제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아프고 충격적이더군요. 친구 역시 충격이 컸다고 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불렀어.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친구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친구 역시 울기 시작했고 그간 많이 힘들었는지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울 만큼 운 친구와 저는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의 뜻은 같았어요. 저흰 두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이대로 편하게 살게 할 마음도 없었기에 계획을 세웠고 그 눈물의 계획은 곧바로 실행하기로 했어요. 일단 친구는 남편에게 빌려준 돈부터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간 저도 모르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이 꽤 되더라고요. 입금 내역을 살펴보니 그 금액이 총 3천만 원 가까이 되더군요. 가족 같은 친구에게 빌려줬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는 친구의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너 미쳤어? 이렇게 큰 돈을 왜 빌려준 거야? 나야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길래 빌려줬지. 너도 알다시피 이런 일 알기 전까진 그 새끼가 나한텐 가족 같은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빌려준 거지. 어차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돈이라 계산도 안 해봤었는데 3천만 원이라니 사실 나도 좀 놀랐어. 아니 근데 이 새끼는 그럼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단 말이야? 집에는 이렇게 돈이 들 일이 전혀 없었는데 시댁도 마찬가지고. 그러게. 한참을 생각하던 친구는 불현듯 무언가가 떠오른 듯 짧은 탄성을 내뱉더니 저에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더군요. 그 새끼 나한테 빌린 돈으로 내 아내한테 선물 사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빌린 시기에 맞물려서 아내한테 못 보던 명품백이 생겼던 것 같아. 나 진짜 바본가? 어떻게 그걸 지금 알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너나 나나 그런 쪽으로 어디 생각이나 했어?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니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았지. 와, 진짜 이 새끼 대단한 개새끼였네. 정말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대단히 파렴치한 놈이더군요. 가족 같은 친구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도 대단한 짓인데 그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선물까지 사주다니. 정말 난놈은 난놈이다 싶더군요. 분노에 찬 친구는 당장 돈을 갚아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자신이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며 카톡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저에게 나눠주더군요. 친자 검사 결과지 복사본도 챙겨주었고요. 전 그 모든 증거를 잘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딸을 데리러 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이 있는 시댁 방문이었어요. 평소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어머님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요. 둘 다 잘 듣거라.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몰라도 폭력, 외도는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짓이다. 폭력에는 언어폭력도 당연히 포함되고 외도엔 정신적인 교류도 포함되는 거란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짓거리를 하다 걸리는 날엔 그 누가 되었든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잘 새겨들어. 이런 당부를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터라 모든 사실을 일단 아버님과 어머님께 알리기로 한 것이었죠. 시댁에 들어선 저의 낯빛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어머님은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가, 무슨 일 있니? 표정이 너무 안 좋구나. 아버님 오시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번 말하기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일단 좀 앉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저를 소파에 앉힌 어머님은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집에 일이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들어왔죠. 급히 오신 듯 숨을 헐떡이는 아버님에게 어머님은 물을 한 잔 떠다 주셨고 전 그런 아버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아버님, 우선 이것부터 좀 보세요. 아버님은 제가 내민 검사 결과지와 외도 증거들을 살펴보셨고 이내 충격이 크신 듯 눈을 감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친구와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니 시댁에도 자주 오가며 그야말로 가족같이 지낸 친구였고 그랬기에 시부모님들 역시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의 아내까지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으니 그 충격은 더욱 크실 수밖에요. 아버님에게 있던 서류와 증거들은 이내 어머님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내 어머님의 입에서 어머나 하는 소리가 나오고서야 아버님은 감았던 눈을 뜨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일단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넌 괜찮니? 상처 많이 받았지?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좀 힘들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아직까지 믿기지도 않고요. 그런데 믿지 않기엔 이렇게나 증거들이 넘치니 참 암담하네요. 그래, 당연히 그럴 게다. 일단 다 여기로 불러야겠구나. 당사자들이 다 모여야 뭐든 할 수 있을 테니 그동안 넌 안방에라도 가서 좀 쉬려무나. 아니에요, 아버님. 전 여기서 그냥 앉아 있어도 충분히 편해요. 그래, 너 편한 대로 하렴. 저의 심정을 들으신 아버님은 누르던 화가 이따금씩 솟아오르시는지 노발대발하시며 혼잣말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치시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화를 애써 삼키시던 아버님은 이내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과 친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 모았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시댁으로 들어오더군요. 표정을 보아하니 저도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우리가 화해라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헛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야 말았죠. 시댁에 발을 들인 남편을 보자마자 아버님이 곧장 남편에게로 다가가 따귀를 날리셨으니까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아버린 상황이 되었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선 입을 열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해 주고 때려도 때리셔야죠.
남편은 따지듯 아버님께 물었고 아버님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한 번 더 남편의 따귀를 때리시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드디어 상황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고 곧 시끄러워질 것을 예상하신 어머님은 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손주를 안고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제야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참았던 화를 쏟아내시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이라니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내가 널 이리도 잘못 키운 줄도 모르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장가를 보냈으니 이 죄를 어떻게 다 갚느냐 말이다. 네가 제정신인 거야? 아니, 인간은 맞는 게야? 어떻게 인간이라는 것이 절대 해선 안 되는 그딴 짓을 하고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이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나 상처받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네가 웃어? 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앞으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너도 그런 줄 알아. 아직까지도 영문을 알 수 없는 남편은 분노가 극에 달한 아버님이 무섭긴 했는지 아버님에게서 한 발 물러서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저도 뭘 알고 혼나도 혼나고 맞아도 맞아야죠. 아직도 감도 못 잡은 꼴이라니. 이렇게까지 내가 화를 내는데 그 이유를 정녕 모르는 게야? 네가, 네 놈이 감히 내가 그렇게 당부했건만 감히 바람을 피워?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아내를 상대로? 아버님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명을 들어보니 고작 상간녀와 손잡고 잠이 든 사실로 화가 많이 난 제가 아버님에게 잃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했지만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다 오해예요. 저희가 다 함께 어울려 여행 자주 다녔던 건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도 단순하게 술을 많이 먹고 일어난 실수 같은 일이었어요. 집사람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집사람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집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바람을 피운 사실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맹세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편놈은 맹세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았고 그런 남편의 거짓말에 더욱 화가 난 아버님의 손이 다시 올라가는 순간 친구 부부가 배를 눌렀고 일단 상황은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도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두 사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더군요. 많은 것을 각오한 듯한 비장한 표정의 친구는 아버님께 간단한 목례를 한 뒤 저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섰고 무거운 분위기에 살짝 겁을 먹은 듯한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을 따라 목례를 한 뒤 제 옆에 딱 붙어 앉더라고요. 전 그런 상간녀에게 살짝 떨어지며 말했어요. 내 옆자리 말고 넌 저기에 가서 앉아. 이렇게 말하며 제 남편의 옆자리를 가리켰고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간녀는 많이 의아해하면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제 말대로 남편의 옆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불륜의 증거들이 거실 바닥에 흩날리며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너 방금 오해라고 그랬지?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아버님께서 나열한 증거들을 보던 두 사람은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알 만큼 심하게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외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말이 있는지 남편과 상간녀의 입에서 변명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말들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저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딱 하룻밤 실수였는데 아기가 덜컥 생겨버렸어요. 이미 생긴 아기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고민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아버님. 처음부터 이러려는 건 아니었어요.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기가 비슷해서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배가 불러왔고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 출산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나와보니 시우가 이 사람 아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이 무슨 납득이라곤 0.0001%도 되지 않는 저급한 변명인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외도는 저지른 것이 맞으나 아기는 어쩔 수 없이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낳았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서로 정이 통한 것은 맞으나 친구 아기일 수도 있기에 낳았단 이 말인가요?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친구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외도 사실은 틀림이 없었고 아버님은 개똥 같은 변명에 크게 화를 내시곤 저와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이 상황에도 변명이나 하는 꼴이라니. 그리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야? 둘 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게야? 어휴, 두 사람은 이 한심한 것들이랑 어떻게 할지 결정된 바가 있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해줬으면 하는데 말해줄 수 있겠나? 네, 아버님. 일단 전 이혼을 하려고요. 애도 있고 웬만해선 참고 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상황이 웬만한 상황은 아니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껜 참 죄송해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저 역시 이혼할 예정입니다. 이미 신뢰는 깨졌고 믿고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커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아요. 저 여자와는 상관없이 제가 너무 불행할 것만 같거든요. 상간남 소송 역시 진행할 예정이고 다운이에게 빌려준 돈이 좀 있습니다. 3천만 원 가량 되던데 처음엔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준 돈이었는데 알아보니 저에게 빌린 돈으로 이 여자에게 명품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 두 사람 뜻은 잘 알았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 마침 내가 잘 아는 실력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네. 아버님께선 저를 돕겠다고 작정을 하셨는지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시겠다고 나섰고 남편과 상간녀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반발을 하고 나서더군요. 아버지, 변호사라니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 두 사람이 아닌 제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 그런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래요, 아버님. 전 아버님의 세상이 둘도 없는 손자까지 낳은 여자라고요. 그런데 왜 혜진이 편만 들어주세요? 엄연히 이 집 장손을 낳은 건 저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과정이 어떻게 됐든 대가 끊길 뻔한 집에 떡하니 장손을 낳아준 여자라고요. 그러니 마음 좀 푸시고 저희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상황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저런 말이나 하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 와중에 장손 타령이라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뻔뻔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저와 친구가 떡하니 보고 듣고 있는 걸 잊었을 리 없을 텐데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더군요. 저 두 사람은 저와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 저희에게 사과는커녕 미안하단 눈빛조차도 보내지 않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 역시 엄청났으니까요. 아버님 역시 이런 제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는 듯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손을 토닥여 주시면서 남편을 향해 호통을 치시더군요. 하나뿐인 아들? 내 말을 잊은 게야? 난 분명 너 같은 자식은 이제 없는 셈 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말해주마. 오늘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즉, 연을 끊자 이 말이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도 내 손주가 아니다. 아이라도 들이밀며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비벼볼 생각이라도 하려 들거든. 쓸데없는 짓이니 괜히 아이만 더 불쌍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 자식인데
연을 끊겠다니, 무슨,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박다훈, 내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넌 모를 거다. 그 행복했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내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땐 그만한 잘못을 네가 저질렀다는 생각은 못하는 게야?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고 한들 혜진이는 엄연한 남이고 제가 아버지 핏줄이잖아요. 핏줄이기에 이러는 것이다. 내 핏줄이기에. 난 네가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면 적어도 혜진이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다. 비록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 사과라고 하더라도 네가 최소한 사람 새끼가 맞는다면 네가 큰 배신을 한 혜진이에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다 이 말이다. 그런데 넌 어떻게 했느냐? 혜진이를 보기는커녕 시종일관 어떻게 해서든 교묘한 수로 상황을 피해가려는 행동만 하고 내 눈치만 살피면서 내 마음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제야 남편은 저와 친구를 바라보더군요. 여보, 미안해. 너한테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두 사람을 속인 건 아니었어. 그것만은 믿어줘. 이때껏 아무 말도 없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저 따위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그 심각한 상황에 코웃음이 다 나더군요. 작정한 게 아니야? 정말 그랬다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라도 두 사람이 만나지 말았어야지. 관계를 끊었어야지. 적어도 우리한테 그 정도 예의는 지켜줬어야지. 그 당연한 예의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작정하고 속인 게 아니야? 넌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며 그걸 변명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를 마. 그 편이 덜 비참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진심이라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 눈동자엔 어떠한 미안함도 담고 있지 않더군요. 그 눈빛을 보는데 절망감조차 느껴지지 않더군요. 친구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듯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 기대라곤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빛과 저희 마음을 아버님 역시 알아채시고 말하셨죠. 그걸 진심을 담아서 한 사과라고 하는 것이냐? 난 너를 이렇게 파렴치한 놈으로 키운 적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컸다면 그 역시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욱 난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야. 난 내 하나뿐인 자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을 받을 생각이다. 네 엄마도 내 뜻을 따르기로 했고 그러니 더는 설득할 생각 말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한동안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버님이 평생 아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자신 역시 벌을 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깊게 남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평소 아버님이 남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욱 그 아픔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친구와 전 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신 변호사분을 만나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혼이 진행되는 사이 아버님이 그간 가족으로 살 수 있어 여러모로 고맙고 행복했다며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아버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이까짓 걸로 제 마음을 풀어보려는 것이 아니라며 그저 자신이 줄 수 있는 양육비이자 위자료라고요. 혼자 딸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드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전 그저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소송은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그 과정은 더 치열하고 더럽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했고 저와 친구는 원하는 대로 소송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맨몸으로 시집왔던 상간녀는 위자료를 감당할 여유 따윈 없었고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전 남편이 자신의 위자료와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감당하고 나서더군요.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배알이 꼬이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 감정이란 게 참 마음 같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그렇게 전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외도를 저지른다고 모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상간녀의 위자료도 감당해야 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도 한꺼번에 변제해야 했으니 그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눈물겨운 사랑도 찰나더군요. 진심으로 상간녀를 사랑했던 전 남편과는 달리 상간녀는 가난을 이겨낼 만큼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절절하진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전 남편은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았던 부모님도 잃고 가슴 절절하게 사랑했던 여자에게도 버림받아 남은 것이라곤 큰 금액의 빚뿐이었죠. 친정으로 도망치듯 떠난 상간녀의 결말도 좋진 않았어요. 참 통쾌하게도 상간녀의 친정 역시 그런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이혼까지 당한 상간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전 남편에게 돌아갈 바엔 혼자 사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 상간녀는 그 길로 지방 어디로 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따금 후회로 가득한 장문의 문자가 친구에게 오는 걸 보니 나쁜 마음은 먹지 않고 살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전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이었던 회사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복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부모님은 적적하던 참에 오히려 잘 됐다며 저를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참 여러모로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집은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딸 때문도 있었지만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찾아온 적이 있어 서둘러 옮기게 됐어요. 전 시댁과는 연락하며 왕래하고 지내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이지만 왕래할 때마다 두 분 다 저와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계신답니다. 친구 역시 잘 지내고 있는 듯 하더군요. 아무래도 아직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힘들어 예전처럼 자주 보진 못하지만 혹시나 못난 생각을 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연락은 자주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친구 역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요. 딸이 크면 클수록 예상보다 큰 돈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통 크게 집을 주신 전 시아버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전 이혼한 것만 뺀다면 비교적 평범한 워킹맘처럼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딸이 더 잘하고 아빠와 함께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땐 또 딸에 대한 미안함에 마음이 아플 테지만요. 참고로 딸의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을 뿐더러 저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을 자신이 없기에 아직까진 재혼의 제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뭐 딸을 다 키우고 난 후 그때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남은 여생 친구처럼 함께 늙어갈 생각은 있긴 해요.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저의 지금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소망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막상 친구와 함께 이혼 결심을 하고 복수 계획까지 세우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되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하지? 이런 한심한 생각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혼자 헤쳐나갈 길이 너무 험난해 보였고 그 험난한 길에서 딸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 두렵더군요. 그렇게 겁이 많던 전 용기를 내 이혼을 해냈고 지금은 이혼하기 전보다 더할 나위 없이 잘 살고 있고 행복해요. 그러니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은 하고 싶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구렁텅이에 발을 담그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저도 이렇게 나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소중하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 볼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